이 해군이라고 했습니다. 집사님 이게 이걸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 넘어가는 거예요? 네, 그건 안 먹어요. 네, 오케이. 예, 성경 말씀은 요엘 1장 3절이면 너희는 이 일을 너의 자녀에게 말하고 너의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다.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한 너희는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 우리가 겪은 역사, 우리 세대 또 우리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세대 때는 우리 참 이런 얘기들을 계속 후세에게 알려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학생도 왔다 그랬는데 아주 중요한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이 옆에 있는 그림은 바다를 품은 백두산이라고 해서 최영섭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최영섭이라고 그 감사원장님 아버지 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쓴 책인데 바다를 품은 백두산입니다. 그래서 요새 감사원장님이 좀 뜨면서 이 최영섭 해군 예비역 대령인데 이분 얘기도 많이 돼요. 그래서 이분이 쓴 이 백두산이라는 이것 때문에 우리 손 집사님이 여기서 지난번에 제 카톡에 올렸더니 이 내용을 조금 제 카톡에 올렸더니 이걸 보면서 백두산 함에 대해서 얘기 좀 해달라. 그래서 백두산 함에 대한 걸 중점적으로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예, 순서는 손원일 제독 해군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6.25 때부터 해가지고 쭉 만들어서 오신 분이고 그분의 아버지가 손정도 목사입니다. 혹시 손정도 목사라고 들어보시거나 아시는 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부주 목사님 하시면 아주 평양 대부흥회 때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그런 목사님입니다. 그 외 역사 속의 해군, 옥계지구 해전, 대한해협해전, 보설산 지구전투, 그리고 마지막에 감사원장 아버지인 최영섭 예비역 대령에 대한 얘기도 잠깐 포함시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손원일 제독입니다. 이분은 1909년 5월 5일 날 평양에서 나셨는데 지금까지 해군을 창설하고 해군의 모든 것을 다 했기 때문에 해군의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분 아버님이 아까 이제 손정도 목사입니다. 근데 이분은 서울 정동교회도 담임을 했었고 그래서 이 손원일 제독이 초등학교는 이 서울에서 다니다가 이 손정도 목사님이 정말 광복 훈장까지 받으신 그런 애국지사이기 때문에 그런 활동을 하면서 주로 평양에서 평양이 아니라 중국에서 상해에서 많이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상해에 있는 중앙대 항해학과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독일 가가지고 항해사 2급 자격증을 땄는데 이분하고 결혼하신 분이 서울 감신대에 나오셨어요. 홍은혜 씨라고. 이게 아주 유명한 해군의 이분은 어머니라고 그러시는 분입니다. 홍은혜 기억을 하셔서 혹시 나중에 기회되면 홍은혜가 누군가 하고 인터넷 찾아보면 금방 나옵니다. 홍은혜 이분하고 감신대에서 39년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상하이의 동하양령 지점장이나 이런 걸 하면서 독립군 관련된 모든 자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이렇게 지원해주고 하는 활동을 하다가 해방과 동시에 귀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 안동교회에서 해사단을 결성하고 그 다음 해병병단 이거 최초에 11월 11일 이게 11일 11 하면 십자 영어로 한문으로 쓰면 십자 그 다음에 일자 쓰면 여기 선비사자가 된다 그래가지고 11월 11일 날 창단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해군 최초 창단한 날짜가 언제냐면 11월 11일이라 그럽니다. 해병병단을 창설해서 총사령관이 1월 달에 되고 해군학교 초대 교장을 한다며 해연경비대 사령관, 해군 총사령관 에다가 해군 참모총장, 그 다음에 백소나 이제 백두산 함을 나중에 말씀드리면 이분이 이제 구입을 하는데 이 돈을 어디서 내느냐? 아까 말씀드린 홍훈내 여사님 여자분들이 삭바느질 해가면서 해가지고
돈을 만들어서 이거를 사오게 됩니다. 그게 백두산업입니다. 그리고 인천상륙지선 하게 되고 국방부 장관 하고 현재는 이제 서울 국립묘지에 안장돼 있어서 해군이 무슨 행사만 하면 항상 이 서울 국립묘지 여기에서 행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이 이 해군에서는 아주 그냥 유명하신 분인데 우리 충청도에서 해군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네, 이런 분이시고요. 아까 얘기한 이 손원일 제독의 아버지 손정도 목사가 지금부터 아주 좀 잘 들어보시면 이분 부인이 박신일입니다. 그리고 자녀가 진실, 성실, 원일, 원태, 인식일이 있는데 아까 얘기한 하나 또 세 번째가 손원일 제독이잖아요. 손원일 제독은 우리나라의 국방부장, 해군 국방장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워낙 가족도 감신대 나왔지만은 본인도 워낙 신앙이 좋았는데 왜 그러냐? 아버지가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 손정도 목사님이 남사년 교회 거기 청년부장으로 있으면 평양 대부흥회를 하는데 그 시대에 젊은이들이야 일어나라고 하는 청년들에 대한 모든 운동을 이분이 다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 평양 대부흥성회가 어르신들이 아니고 젊은이들 축제가 됐고 이걸로 인해서 이 평양 대부흥성회에 일어나면서 손정도 목사님이 감리교 협성신학교 지금은 협성신학교는 전에 감리교 협성학교라고 했는데 거기에 이제 다녀서 거기를 졸업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명한 거는 이제 2011년에 동대문 교회에 담임을 하게 될 때 아주 뭐 거기도 부흥이 많이 일어났지만 여기 조성촌잡이 김상옥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회화동에 가면은 이분 동상이 있는데 일제시대 때 막 종로 경찰서니 뭐 총으로 막 총잡이를 쏘고 일본 놈들하고 같이 총으로 같이 맞서 싸우면서 정말 아주 훌륭한 그런 일을 많이 했던 분이 김상옥 의사입니다. 이분을 동대문 교회에서 애국지사로 만드신 분이 바로 손정도 목사님입니다. 근데 2015년 18년간 정동교회 목사님을 하셨는데 정동교회 목사님 하실 때 이화학당에 유관순 거기 이제 공부를 하는데 예배 드릴 때는 아까 하는 이화학당이라든가 배제학당이 전부 예배는 정동교회에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동교회에서 젊은이들을 교육하는데 유관순이 그때 와서 그 일제시대 때인데 애국심을 무지무지하게 심어준 분이 바로 이 손정도 목사입니다. 그래서 손정도 목사와 생애와 제점이라는 책도 있는데 이런 일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정동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하는데 정동교회가 한 3천여 명으로 막 이렇게 인원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 일제시대 때이기 때문에 이거 좀 여기서 못하게 우회해서 계속 제안을 해서 어디로 갔냐면 바로 상해로 갔습니다. 그래서 상해 가가지고 김구 선생하고 같이 하는 데서 임시 의정원 원장을 부원장이 됐다가 의정원 원장이 다른 분이 이승만이 불러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의회인데 의회 의장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의회 의장, 의정원 원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그거보다 더 훌륭한 일을 한 건 뭐냐면 안중근이 할빈에서 이렇게 의사하고 나서 그 어머니하고 자녀들을 전부 자기가 손자 목사님 불러다가 자기 교회에서 양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육을 해서 키웠고 더 이제 훌륭한 거는 우리가 김성주라는 분이 있잖아요. 누구 김일성입니다. 왜 이분이 김성주라고 하느냐 하면은 이분이 바로 이 손정도 목사님이 김성주가 13살 때 아버지가 요 김형직이가 아버지인데 바로 밑에 보면 김일성 아버지 김형식이 숭실학교 선후배 사이라고 했잖아요. 김형식이 34살 때 김일성 아버지입니다. 돌아가셨습니다. 죽습니다. 근데 김형직뿐만 아니고 김형직이 김일성이 어머님도 무지무지한 기독교 집안의 신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김형식은 김일성이 아버지도 신학대학을 나왔으니까 또 자기 어머니는 가정이 전부 교회를 열심히 다녔으니까 그런 김형직이가 같이 숭실학교에 같이 다니고 이렇게 했을 때 선후배로 다녔는데
그 김형직이가 김일성 아버지가 죽으면서 너는 그 부인한테 김일성이를 바로 손정도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거기서 그대로 가라 해가지고 13살서부터 이 손정도 목사님이 김일성이를 키우기 시작해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기서 졸업받고 김일성이는 고등학교 졸업한 뒤에 어디로 가면 소련으로 갑니다. 소련에 가지고 군사학교를 다니게 됐고요. 그런 이제 이 상황이 바로 손정도 목사님이 김일성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이게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손원태라고 네 번째 있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둘째 아들이 손원태가 미국에서 의학 박사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1994년도에 김일성이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야, 너 어릴 때 같이 우리 기억하는데 한번 만나자 그랬더니 오라 그래가지고 김일성이하고 김원태 박사하고 같이 만났습니다. 근데 김일성 회고록에 보면 그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김원태 이분은 김일성이가 죽고 이제 김정일이가 집권했을 때 김정일이가 북한에 초청을 해가지고 그 능라동가 어디 그 대동강변에 여기서 살려면 와 살아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북한 가서 살았습니다. 북한 노후에 살다가 거기서 죽고 죽다 보니까 김원태에 대한 관련된 모든 거는 북한의 그 애국지사 묘역이 있는데 거기에 김원태 박사 부부가 같이 흉상이 같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 맞구나 이런 생각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김원태라는 분이 실제로 기독교 사상이 워낙 훌륭한 이 집안들이기 때문에 진실, 송실, 원일, 손원일이라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5분이 그런 집안에서 있었기 때문에 김일성이는 요 배운 거 그리고 그렇게 한 거 주체 사상이 뭐냐. 그래서 주체 사상을 감리교에서 여기 전부 감리교 관련된 데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감리교에서 주체 사상의 주체 하나님이라는 말에서 주체라는 걸 자기를 집어넣은 거예요. 내가 사람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나 주체 나다. 근데 사람을 집어넣은 거 가지고 사람이 먼저다라는 건 괜찮은데 사람이 먼저다라는 것 속에 사람이 먼저인데 누구를 위해서 먼저 하느냐. 나를 위해서. 김일성 나를 위해서 주체라는 거를 써먹었기 때문에 이 주체 사상이 나쁜 게 아니고 내용으로 보면 전부 하나님 말씀인데 그 주체에 하나님의 어떤 우리 교회를 가지고 사이비 교회다 그러면 전부 주체잖아요. 내가 곧 나라는 게 거기 들어가면 이게 사이비가 되면 이게 마치 사이비 주체 사상이 북한에 모든 사상이 분원된 게 기독교는 맞은데 그 내용으로 들어가서 이 사이비 종교적인 주체가 됐다라고 이제 여기는 많이 연구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논문을 많이 쓰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일성이가 김성두냐 아니냐 하는 거는 손정도 목사님은 우리 서울에 아주 애국지사로 돼가지고 서울에 현충원에 부부 다 모시고 있기 때문에 보면은 이분의 역사 이걸 보면 바로 알 수가 있다. 그래서 해군을 내가 보면서 해군 참모총장, 해군 국방부 장관 만드는 거 이런 걸 보려고 보니까 백두산함도 보니까 이렇게까지 조금 타치를 했습니다. 이거는 원래 내 어려움이 아닌데 그래도 감리교를 다니시는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제가 배제학당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내용 간접적으로 많이 듣기는 했는데 오늘 발표하기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김일성이 혼자인 걸 김형직이하고 그 부인도 아주 기독교 신자고요. 부인 이름이 내가 여기 좀 안 보이는데 여기 써놓고 왔는데 강반석. 예? 강반석인가? 예, 강반석. 강반석이 이거 오빠 동생 할 거 없이 아버지서부터 그 강반석이도 그 기독교에 아주 여러 가지 족적을 많이 남기신 분이기 때문에 그 어머니 아버지의 그 역할을 다 받아가고 있었고 그 김형직과 강반석이 그 두 형상도 그 북한의 그 애국지사 묘역이 앞에 보면 사진하고 같이 다 놓여 있습니다. 그 김형직이 죽으면서 너 바로 우리 김일성의 손정도 목사님 밑에 가서 코라. 그래서 거기서 교육도 다시 구해서 이 5 자녀들을 김일성이 모르는 사람이 없으면 같이 다 있었는데 이 손원일 제독은 중국에서 공부하면서
일어난 일이 이제 누구죠? 노택동이하고 장예석이하고 같이 싸움 있는 그 일련을 보면서 교회가 없는 공산주의 사상, 여기는 우리가 투쟁해야 될 대상이라는 걸 확실하게 느끼고, 나는 저들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나라 와서 내가 배운 게 해군이니까 해군을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너무 강해가지고 한국에 와서 해군 건설이 기초가 됐고, 김일성이는 같은 어릴 때 신앙을 갖고 있었는데 이 신앙을 잘못 써먹은 거예요. 북한 김일성하고 모택동이하고 소련하고 같이 붙어가지고 그 사상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북한을 지금까지 이렇게 동토의 왕국으로 끌고 오는 모체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장군기는 45년서부터 1950년까지 6.25 전쟁 전까지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해병병단을 처음 창립한 뒤에 46년도에 전 기지를, 해군 기지를 만들고 우리나라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48년에 건국함과 동시에 대한민국 해군으로 발전되면서 그 다음에 해병대를 창설하게 됩니다. 근데 이 해병대가 진주라든가 제주지구 공비토벌 작전에 해병대가 큰 역할을 하게 되고, 그 해병대 주축이 제수 4.3 사건에도 같이 토벌하고 이런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한국 전쟁이 일어났을 때 옥계해전, 대한해협해전 여기서 승리하고 손원일 제독이 직접 인천 상륙작전에 그러니까 메가더 장군이 상륙하기 전에 미리 가가지고 이미 해병대와 같이 섬을 점령하게 됩니다. 2개 섬을 미리 점령할 때 먼저 간 사람이 우리 손원일 제독이 먼저 점령을 하고, 그 다음에 앞에서 포를 다 섬에서 못 쏘게 해야 배가 상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가서 못 쏘게 하는 역할을 바로 우리 손원일 제독이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해권을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1953년 그 휴전이 되기 전까지 서해에 있는 모든 섬은 다 전부 이미 우리 해병대 다 장악을 해. 백령도뿐만 아니라 그 평양 앞바다 저 심의저 앞에까지 섬이라는 섬은 전부 다 점령하다 보니까 북한 애들은 섬에서 다 철수했어요. 누가 했느냐? 바로 해병대가 했습니다. 원산 앞바다에 있는 섬도 우리가 점령을 했어요. 근데 이제 휴전이 딱 됐잖아요. 휴전이 딱 되고 나니까 이 바다에 있는데 보니까 이게 그 휴전은 땅에 있는 거는 그냥 선을 이렇게 거가지고 했는데 이저 바다에 있는 선 긋다 보니까 이게 섬이라는 거 섬을 가지고 이거 북한 애들은 꼭 밖으로 나오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휴전하면서 바다에 있는 선은 이제 이거 우리가 좀 우리 해군 해병대가 다 상륙한 해병대가 철수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선을 긋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때 유엔군 사령관이 선을 이제 NLL이라는 선을 긋때 이걸 그면서 백령도 38선입니다. 38선 전에 그 우에는 북한이 있었고 38선 이남이 우리나라가 갖고 있었는데 점령해서 총을 안 쏘기로 했지만 그 북한에 있는 애들 우리 해병대 철수해가지고 38선 이남까지는, 그리고 동해안은 그 해안선 따라가지고 여기까지는 우리가 한다. 그래서 NNL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또 더 이상 우리가 북한 쪽으로 들어가지 말아라 하고 명령을 내린 선이 NLL입니다. 그러니까 휴전선하고 NLL하고 조금 틀리죠. 근데 왜 그런 그 해군 전역을 정해가지고 왜 그 휴전할 때 바로 끝내지 왜 그랬느냐 하면 전부 해병대가 섬을 다 점령했기 때문에 걔들 다 철수시키고 거기서 원하는 주민은 또 철수시키고, 그래서 그때 철수한 주민들이 해주 있던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섬에 있는 사람들이 만일을 원하면 해병대와 같이 넘어온 분들도 많이 있어요. 거기 남아있을 분 남아있고 넘을 사람 넘어와라. 그런 것들이 때문에 NNL이 만들어지고, 지금 뭐 동해안보다 동해안 38선 이렇게 동해안은 양양에 38선이 있고 서해안으로 가면 지금 백령도에 38선이 우회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해안선은. 이게 뭐 왜 그랬느냐, 뭐 유엔군 누가 한 놈이 뭐 찍었다 뭐 이런 소리는 아니다.
이런 거를 좀 6.25 전사에 나온 얘기니까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얘기 말씀을 드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해병대에서 작전한 게 도솔산 지구전인데 도솔산이 인제에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 미군이 와가지고 미군 해병대가 들어가서 일사단이 했는데 도저히 못하는 거예요. 한국 해병대 들어가! 그래 해병대 들어가서 완전히 그냥 며칠 만에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해병대 날 뭐 해병대만 하면 여기 이제 도솔산에 가가지고 행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빨간 뭐 해병대들 쫙 깔린 데가 바로 여기 인제 도솔산입니다. 그래서 귀신 잡는 해병대라고 그랬고 여기 뒤에 나오는데 또 이승만 대통령도 이런 데 한번 가보고 또 이렇게 주고 그랬습니다. 해군 발전. 발전기는 뭐 60년 1980년까지 원해 작전 이륙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는데 여러 가지 우리나라에서 배를 생산하게 된 거죠. 다음 이제 90년 이후에는 북측함이라든가 수성함, 이지스함 이런 거를 탑재해가지고 세종대왕 이거 뭐 아주 이제 현대화된 겁니다. 최현대화 해군이 돼가지고 작전을 수행하는데 북한은 작전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해군이. 왜냐하면 동해, 서해가 이게 연결이 안 되잖아요. 바다로 서해에 올라가려면 제주도 남쪽으로 원해를 거쳐서 동해로 가야 되고 그 동해에서 서해 가려면 제주도 저 원해로 돌아서 제주도 밑으로는 우리 해역으로 못 들어오고 돌아서 가야 되고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뭐 여기서 왜 진해가나 제주공항, 제주에 해군기지를 만들려고 그랬느냐? 진해에다 만들면 동쪽으로나 우리는 해군이나 그냥 원하는 대로 가 그러면 이쪽 가 그러면 이쪽 가고 얼마든지 작전할 수 있는 중심지가 해군 진해이기 때문에 거기 했는데 이번에 해군기지 제주도에 만드는 거는 왜 거기다 만들었냐면 해군기지 만들 잠수함하고 이지스함 구축함 만드는데 바다 깊이가 이게 바다를 파가지고 더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귀포 깊잖아요. 그 앞에 제주도 한라산 있고 바로 깊으니까 거기다가 만들면 바다 깊이를 안 파고 그냥 들어오면 되니까 거기다 기지 만들자 그랬더니 그냥 그 시민단체에서 반대하고 뭐. 근데 왜 서귀포를 만들어야 되냐면 우리나라 해군은 우리 태평양하고 같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그런 배도 그렇고 비행기도 그렇고 해군이 갖고 있는 전력으로 동해안, 서해안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제 태평양으로 나가는 그런 해군이 됐기 때문에 진해 요만한 조그마한 항구 갖고는 안 돼요. 그래서 서귀포항을 반드시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뭐 반대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떤 21세기 대양 해군은 이제 밖으로 나가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참 죄송스럽지만 요새 계속 이런 걸 해군을 이렇게 많이 증강시켜 놓고 작전을 하는데 뭐예요? 미국, 일본, 인도, 호주 이게 4개 나라만 작전을 하고 우리나라는 모든 훈련에 다 빠져요. 뭐 무슨 훈련하든 태평양 훈련에 다 빠지는 왜 안 하느냐? 이거 뭐 거기 4개 나라는 코로나 백신도 못 준다 해도 해당국가 다 주고 나서 그러시겠다 할 정도로 좀 안 하는데 이 자꾸 중국하고 이게 우리가 배가 태평양으로 나가고 하면서 중국 해역까지도 가야 되고 인도 해역까지도 가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중국 눈치 보고 또 김정은이 눈치 보고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자꾸 이 태평양 연합 전력에서 빠지게 되고 또 이렇게 무슨 한미 연합 훈련하는 거 이런 것도 연합이 되는 게 우리만 미국하고 연합되는 게 아니고 호주 또 모든 레이더망 정보망은 일본하고 같이 들어와야 돼요. 같이 통합해서 하는 게 연합 전력인데 이런 거 자꾸 이제 제한시키고 빠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빨리 우리 전력을 증강시키려고 그러면 우리만 싸우는 게 아니고 우리 6.25 전쟁 때 16개 국보나 25개 전 세계가 주목을 했잖아요. 왜 주목을 했냐면 지켜야 되겠다는 강한 의지가 우리 대한민국을 구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정말 하나님의 역사에서 그렇다고 얘기하는데 전 세계에 퍼져서 전 세계가 도와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6.25 전쟁에 승리한 것처럼 앞으로도 태평양 연합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다 같이 통합해서 나가야지. 우리만 자꾸 빠지고 중국 때문에 눈치 보고 이런 거 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모두 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의지를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아까 옥계지구 전투는 6월 25일 날 전쟁이 김일성이가 전쟁이 일으킬 때 뭐 누가 했냐 이게 아니고 하기 전에 이미 정동진 옥계 금진 지역에 945 육전대 약 1,800명을 바다로 해서 침투시켰고요. 그 다음에 삼척 임원 등의 1,300여 명의 766 유격대를 그 전에 상륙을 시킵니다. 벌써 와요. 전쟁이 5시에 전쟁 내고 4시에 일어난 게 아니고 3시 반에 이미 와가지고 거기까지 다 이렇게 와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옥계지구에서 여기 옥계에 이제 945 육전대가 들어왔는데 이 가평정 밑에 이건 가평정 진짜 함이 아니고 가평정과 똑같은 배입니다. 그 배 사진이 없어가지고 제가 이걸 찾았는데 같은 건데 북한 상륙적 일척을 격파하고 상륙적 일척을 노획하기는 그런 전과를 얻게 되고 또 이 해군이 지상에 상륙한 사람들까지도 전부 추격해서 작전해서 사살하는 이런 전과를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옥계지구 전투라 해서 전적비도 있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 다 6.25 승전보를 첫 번째 승전보를 이룬 전투였다라고 이제 지리고 있습니다. 예, 이게 지금 현재 아까 얘기한 이제 대한해협 해전인데 이거는 북한 해군 지상군 남침기 30분 전에 3시 30분에 옥계 이렇게 다 상륙한다고 해서 백두산 701호 함이 진해에서 출동을 하게 됩니다. 출동을 하다가 해서 작전하게 되는데 여기 바로 이 배가 여기 위에 있는 그 701 백두산 보고요. 그 밑에 있는 사진이 거기에 탄 사람 선원들입니다. 장병들입니다. 해군 장병들이 그때 여기 사진 끝나고 나서 사진 찍은 겁니다. 그리고 네, 이제 전투 경보가 나오는데 저건 이렇게 출동을 해가지고 미 식별 선박을 8시 30분에 식별이 당신 배가 누구냐 하는데 이 배가 러시아 배인 거예요. 부산 앞바다에 왜 러시아 배가 와 있느냐, 소련 배가 와 있느냐. 그래서 식별 시도하다가 이게 적익선이라는 걸 알고 이제 해군본부 사격 요청을 해서 26일 밤 0시 10분에 해군 사격 명령이 내려와서 30분에 쌍방 도전을 한 뒤에 이제 격파해서 이 배가 격침되게 됩니다. 그 백두산 함이 격침시키고 나는데 거기에 북계군 러시아 배인데 북계군 600여 명이 타고 있었던 겁니다. 부산에 6.25 전쟁 6월 25일인데 얘들이 상륙했다 그러면 부산 난리가 난 거예요. 다 총 들고 포 들고 왔는데 근데 이거를 바다에서 격침시켜가지고 딱 침몰시켜버렸으니까 이 부산이 안전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백두산호에 탔던 사람들이 이게 나라에 얼마나 이 배 하나 침몰시킨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를 해군은 아는데 우리 국민들은 그걸 몰라. 예, 이게 뭐야? 백두산 항목이 뭐야? 이게 잘 몰라요. 그래서 26일 날 1시 35분에 격침시키고 격침시켰을 때 승조원 전병익 중사하고 김창학 하사가 갑판실에 있다가 적의 그 포를 맞고 죽습니다. 두 분이 전사했습니다. 근데 이 백두산 함이라는 게 옛날에 6.25 전까지 배가 없었잖아요. 상선만 몇 개 이제 미군에서 쓰고 군함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 군함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 아까 얘기했더니 누구라 그랬어요? 홍은혜 여사. 그 여사가 해군의 가족들하고 삭발이라고 뭐 해서 돈을 계속 모은 거예요. 그래서 돈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전투함을 하나 구매해야 되겠다 해서 손원일 군 참모총장이 가서 미국 가가지고 배를 살려고 할 때 전투함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미 해양 학교에 대학교에 실습하려고 애들 교육시키는데 실습선으로 돼 있는 거 이거라도 우리 좀 우리한테 팔아라. 그래가지고 그걸 사갖고 오다가 하와이에서 3인치 포를 답니다. 달아가지고 이제 이 이름이 왜 백두산호라 그러냐면 그 살 때 화이트 헤드라고 그 이름이 미국에서는 화이트 헤드호라 그랬어요.
아유, 화이트 헤드, 이거 백두잖아. 백두호, 백두호 그러다가 백두산 항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백두산이 뭐 거기서 북한의 백두산이 이름 나고 미국에서 사올 때 화이트 헤드. 화이트 헤드호라 해가지고 백두산은 호가 된 거예요. 우리나라 그 남한의 말이야 왜 해군배를 왜 백두산이라고 이름 짓느냐 이런데 사실은 그 백두산이 아니고 화이트 헤드. 그러니까 백두산이래.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 그 살 때 45,000달러 이게 정부에서 이렇게 15,000달러를 모금이라든가 가족들이 이렇게 일을 해가지고 15,000달러를 구하고 나머지 45,000달러 이승만 대통령께서 그때 가서 간다고 그러니까 아 그래 내가 나머지 돈 이거 줄 테니까 한번 가서 사와. 그래서 손원일 그 참모총장이 미국 직접 가가지고 사가지고 포까지 달고서 해군 진해함으로 들어왔습니다. 그게 언제냐? 1950년 4월 10일 날 들어왔어요. 이 배를 첫 전투함을 끌고 들어온 게 4월 10일 날 들어왔는데 5월 25일 날 전쟁이 났잖아요. 이게 뭐 와가지고 자기가 그 사온 역할을 그거 한 그분들 다 들어와서 상륙해가지고 이 작전을 시작했으면 이 돈이 문제가 아니고 이건 뭐 나라가 전망이 좌우되는 그런 중요한 사건인데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또 그 역할이 중요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백두산호가 우리는 잘 모르지만 굉장히 중요한데 전사니까 얘기 안 하면 모르잖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식 갖다 가지고 알리고 학교 교과서에도 넣어가지고 가르쳐야 돼요. 근데 학생들은 조금 아는 사람이고 군인들은 알고 다 군인들이 아니까 다 알겠겠지 뭐 주민들도. 근데 실제로 와보면 다 모르는 거예요. 예, 함장 전사자 하는 거는 부산중앙공원에 가면 이렇게 이제 있는데 나중에 여기 이제 함장하고 옆에 두 분은 이제 흉상을 만들어 했는데 그 당시에 돌아가신 분들 두 분에 대한 거를 이렇게 흉상으로 해놓고 함장은 우리나라에 줄 수 있는 최고 무고군장, 태국 무고군장을 수여해서 흉상도 설치해놓고 이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에는 6.25 전쟁이 났을 때 북한의 무장 선박이 아무런 대제 없이 부산 앞에 상륙할 수 있는 이런 아주 그 위험한 우리나라에 아예 없을 것이다. 무방무사도 그냥 날랄랄라 하고 오는 거예요. 근데 제동을 걸 수 있어서 미 6.25 전쟁에 쓴 역사, 사학자, 전쟁사들이 이것만을 이분들이 상륙했다라면 한국의 전쟁, 6.25 전쟁은 크게 변했을 것이다 라고 전사를 연구하는 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요건 하고 이제 도솔산 지구도 아까 얘기한 대로 해병대가 도솔산 그 전투인데 미 1사단 난공불락의 이 전투인데 도저히 여기를 점령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51년 6월 4일에 6월 19일까지 있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다시 쳐 올라가잖아요. 여기를 쳐야지 북한으로 올라가는데 3사단이 이제 3탈선을 디디고 올라가려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못 올라가는 거예요. 이걸 디디고 올라가자 했는데 수많은 여기에 북계 난공해서 계속 패전을 하다 보니까 안 되겠어요. 그래서 도수살 고지의 24개 고지를 탈환하는데 한국 해병 제1연대가 가서 작전을 시도해서 북계 2263명을 사살하고 44명은 생포하고 많은 무기를 놓아있겠습니다. 아군 피해는 133명의 전사하고 500명이 부상했는데 이제 가장 활약을 한 사람이 누구냐? 김문성 중이라고 제주 출신입니다. 그래서 제주도 가면 김문성의 길도 있고 뭐 이게 하면은 그 제주도에서는 이분의 날이 김문성 중의의 날로 할 정도로 제주도에서 아주 유명한 그런 도솔산 지구 전투의 유공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승만이 무적 해병이라는 친필을 써가지고 직접 해병 1사단 방문해가지고 여기 사진 찍었어요. 여기 김일성입니다. 이승만 박사입니다. 가서 주고 격려해 줬던 그런 건데요. 여기도 보면 여기 6.25 전쟁 영웅 김문성 해병대 중위 이렇게 써서 있잖아요. 이 현충원이라는 데가도
김문성 중위 그러면 도서산 지구의 해병대에서 가장 훌륭하게 진격 앞으로 해가지고 이 중위가 그 하는 그것 때문에 부하들이 다 공격 앞으로 해서 고지를 탈환한 거예요. 바로 이 도서산 고지를 탈환한 거예요. 그 고지 탈환에 가장 큰 공을 세우는 사람이 누구냐? 소대장 김문성이다. 해서 도서산 지구 해병대전투를 아주 유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최영섭 해군 대령인데 아시다시피 최재형 감사원장 아버지입니다. 이 바다를 품은 백두산 행사라는 그 책을 썼는데 이번 동경 유학하고 해군사관학교 3기입니다. 그래 졸업을 했는데 나이가 현재 93살 되세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백두산 함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대한해협해전에 그 당시에 있을 때 중위로 그 배를 타서 같이 작전을 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제대하고 나서 지금 93살인데도 정말 이분은 최재형 감사원장도 장로고 열심히 하나님 믿지만 이분이 회사 다닐 때 그 교회에 가가지고 부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인하고 결혼을 할 때 너 나 교회 다닐래 안 다닐래? 안 하면 나 안 해.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그 교회를 부인하고 같이 다니게 됐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계속 교회 다니면서 성경 말씀을 무지무지하게 하는데 이분이 끝까지 난 장로는 안 하겠다. 장로 안 하겠다. 나는 지금 현재 하는 일로 만족하고 장로하게 되면 여러 가지 제약이 있고 그래서 안 하겠다 해서 집사로 끝나고 93살인데도 그렇게 장로 교회 목사님들이 가서 장로하라고 해도 그러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작은 이분이 하신 바죠. 검은 우리나라 6.25 전사를 보고 왜곡하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검은 건 검다, 흰 것은 희다고 얘기해야 된다. 근데 6.25 역사를 가지고 이분이 얘기했는데 이 감사원장님한테 갈 때는 감사원장 너도 뭐 국문과 신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라는 것처럼 이제 얘기가 다 돼서 감사원장이 이건 아버지의 말씀이지 내가 하는 건 아니다. 그렇지만 나도 법적대로 올바르게 보고 있는 그대로 하겠다 하는 신념을 갖게 되고 이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시는 일 중에서 이제 해군에 지금 백두산 함에 있는 거 같이 탔던 사진도 있잖아요. 같이 탄 사람들 전부 찾아다녀가지고 훈장이 나오고 다 6.25 참전 유공자가 되는데 어디가 있는지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찾아가지고 그런 거 다 주기도 하고 또 이 자기가 직접 참전해서 백두산에 타가지고 포를 쏘고 부하들하고 같이 죽어가는 그 갑판사하고 같이 끌어안고 같이 대화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우리 TV나 이런 데 나와서 계속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얘기 중에 일부를 제가 우리 손집사님한테 보내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최재형 감사원도 해군을 현재 이끄는 가장 훌륭하신 분이고 93살 되시는데 아마 돌아가시면 또